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 같이 이제 코칭을 하고 계시는 코치님들이라고 해서 더 친근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2021년도 2월 달까지 이제 현업에 있다가요. 그만두면서 곧바로 이제 시작한 게 코치로서의 준비였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KPC를 땄습니다. 어, 그 이후에 코칭을 간간히 하기는 했지만 이제 책을 쓰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책을 쓰다 보니까 코치 활동보다는 작가로서 활동을 조금 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돌파하는 기업들인데요. 어, 겉표지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위기였고 우리에게는 기회였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었고 출판사 사장님께서 쓰신 건데 책을 볼 때마다 저도 동일한 어떤 그 상황, 동일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저는 CFO 출신의 CEO예요. 33년 반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중에 거의 태반 25년 정도를 어카운팅 쪽 일을 했습니다. 전공도 물론 이제 대학원에서 어카운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죠. 평생 거의 직장 생활하는 내내 거의 숫자를 다루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 CEO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경영을 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CEO로 부임시킬 때 위임할 CEO를 맡길 때 사주께서 주주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CFO 출신을 CEO를 몇 사람 시켜봤는데 다 실패했다.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한번 줘보겠는데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틀렸다라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저기가 아니라 정말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실제 경영에서의 성공. 근데 어, 유럽 법인을 경영하면서 큰 일이 터졌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돌파하는 기업들이라는 것은 턴어라운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 많은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상황에 속하는데 어떤 기업들은 돌파해 나가고 어떤 기업들은 꺾여가지고 망해요. 돌파해 나가는 기업들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고 싶은데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이 없어요. 별로. 특히 국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턴어라운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원리로 하자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가르쳐 줄 만한 텍스트북이 없어서 제가 이리저리 찾아가지고 결국 만든 것이 이게 교보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이게 주가 그래프예요. 주가 그래프. 근데 위에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3년간의 그래프입니다. 3년간의 주가 추이. 위에 거는 여러분이 흔히,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이마트 주가 그래프고요. 아래 그래프는 쿠팡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냐면 마이너스 50%. 3년 전에 주식을 한 주 샀다면 마이너스 50%, 가 됐겠죠. 지금 상황에서. 어, 이마트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마트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쿠팡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쿠팡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이마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단적으로 숫자로 보면 제가 셀프 출신이라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숫자를 보여드리는데 돌파하는 기업들도 숫자로 기업의 어떤 상황이나 경영 상황을 전부 풀어놓은 책이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2018년도 5개년치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올라갔어요. 5년 동안 매출은 72%가 성장했는데요.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창사 이래로 첫 번째 영업 적자를 기록한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469억으로 이마트 생긴 이래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이마트가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걸 숫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어, 턴어라운드 전문가 집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기업이 왜 망하는가, 비즈니스가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크게, 가장 큰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전략을 고수할 때. 두 번째가요. 고객에게 닿지 않는 기존 전략을 고수할 때. 고객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세 번째가요. 경영자가 비전을 상실할 때. 근데 이게 잘 뜯어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잘 뜯어보면 뭐와 관련돼 있냐면 변화와 관련돼 있어요. 시장이 변했고 고객이 변했고 또 비전에 관련된 어떤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다 변했는데 기업은 안 변하고 경영자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시장이 변했는데 작동하지 않는 전략을 고수해요. 고객이 변했는데 작동하지 않는, 고객에게 워킹하지 않는, 가 닿지 않는 전략을 고수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지형 자체가, 비즈니스 지형 자체가 다 변했는데 엉뚱한 비전을 품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턴어라운드 기업들에서 쭉 지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전략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주춤주춤합니다. 실적이 계속 한꺼번에 고꾸라지진 않아요. 실적이 횡보를 하게 되죠. 그때 어, 기업 전체적으로 이 빨간 구름을 여기에 표시해놨지만 기업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게 돼요. 그 뒤에 더 열심히 합니다. 기존에 하던 걸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돼요. 실적이 떨어져요. 오히려. 더 열심히, 예전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요. 그때 또 이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크게 떨어지는 자유낙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패턴을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자유낙하하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자유낙하를 해요. 근데 이 빨간 게 뭘까요? 빨간 거는 리더를 바라보는 거예요. 횡보하게 되면 경영진을 바라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경영진을 바라봐요. 경영진이 주는 시그널에 따라서 야,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더 열심히 하죠. 죽은 듯이 아주 그냥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다시 또 안 되니까 또 경영진을 또 바라봅니다. 경영진이 그때 명확한 방향이나 지침을 주지 못하면 그 뒤로 자유낙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돌파하는 기업들이라는 책은요.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관련된 책이에요.
제가 그런 턴어라운드 경영을 14년 동안 하면서 저도 늘 고민했던 게 이거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성공했던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논문들도 전부 찾아서 보고 책들도 뒤져보고 그리고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뒤져보는데 마땅히 정리한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짜집기 하듯이 그것을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책에 나오는 것은 네 가지 회사, 네 개의 회사를 제가 책에 썼는데요. 첫 번째가 자라, 패션 기업의 패스트 패션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넷플릭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OTT, 국제적인 OTT 기업이고요. 스타벅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키아. 이렇게 네 개의 기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파악이 되셨을 텐데, 자라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위기가 원인이 됐어요. 코로나라는. 그때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경영자의 선택이 뭐였냐면,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전략을 점검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과 전략은 맞았어.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대재앙 때문에 지금 주춤하는데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의 마켓 시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자본 투입을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외부적인 위기가 외부에서 왔는데요. 기술의 발전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 나타남에 따라서 기존에 실물로 주고받던 DVD 렌탈이 더 이상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거다라고 예측이 된 거였죠. 그래서 자신들을 바꿔가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스타벅스는 반면에 내부적인 위기였어요. 뭐냐면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꾸 점포를 과다하게 많이 냈고 그래서 내부 경쟁을 점포끼리 자기네 매장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파는 예를 들면 책도 팔고 뭐도 팔고 뭐 와인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의 중요성이 상실되어지는 자기의 애초의 비전과 경영 지침이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어떤 현상을 겪게 됐죠. 그것을 돌파했던 이야기입니다. 노키아는 외부적인 그런 위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력 산업에서 밀려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했던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은 기다려야 할 일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하셨는데요. 선택에 대한 것. 오늘 코치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턴어라운드 상황에서 리더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6개의 6개의 블렛을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리더의 선택의 가장 첫 번째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두 번째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선택을 했어요. 세 번째가요. 방향을 점검하는 선택을 했어요. 방향을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선택을 했어요. 여기 특별히 자원 중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금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재정립한 방향으로 자원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 교환은 제가 PDF 파일로 드릴게요. 그래서 예, 그거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후퇴.
항상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여기서 발생해요. 저도 턴어라운드 현장에서 들어가서 6개 기업을 턴어라운드를 했었는데 3개는 실패했고요. 3개는 성공했어요. 근데 실패했던 초기 3개는 처음 3개는 실패했고 후기 3개는 성공했어요. 근데 실패했던 3개 모두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실패 요인이 뭐였냐면 일시적인 후퇴를 감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단기적인 조치를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흔히 이런 일들 많이 겪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나든지 가까운 분들 중에 어, 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의원 뭐 양의원 다시 또 뭐 민간요법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고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왜 그래요? 다급하니까. 일시적인 후퇴를 감내하지 못하는 다급함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책에는 안 나왔던 사례를 한 2개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요,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턴어라운드 사례예요. 파나소닉은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매출이 이게 억엔이니까요. 그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8조 6, 7천 억엔 정도였어요. 매출이.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0.9%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2012년도에 7조 8천억엔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단기 손실이 0.9% 이익에서 마이너스 10%로 1년 사이에 변화가 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죠. 현실을 인식했어요. 이 현실을 인식하고 곧바로 주주들이 취한 조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라고 해서 현실을 곧바로 받아들이고 즉각, 즉각 CEO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가츠히로 찌가라는 사람을 2012년도에 곧바로 CEO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했던 이사회 보고가 뭐냐면 어, 지금 회사가 너무 긴급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망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긴급한 응급 상황으로 다루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희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보고였어요. 그러면 그 뒤로 이 찌가라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이 분이 했던 선택은 이거였어요. 비즈니스의 중심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B2C 비즈니스를 완전히 접고 B2B 비즈니스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파나소닉의 주사업은 TV였어요. PDP 아시죠? 그 PDP 사업이 주사업이어가지고 산요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PDP에 관련된 사업을 전부 인수했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해서 전 세계 넘버원 PDP 사업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찌가라는 사람이 내부의 강점, 파나소닉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강점을 파악을 합니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술력은 엄청나다. 음성 기술, 영상 기술,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기술이 엄청나다.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은 많다. 비즈니스에 활용할 만한 사업자들은 많다. 이 기술을 파는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B2C 비즈니스에서 B2B 비즈니스로 전환합니다. 어, 전환을 함으로써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전면에 나서게 되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차량 전자, 중대형 2차 전지, 장치 솔루션, 이런 것들이 영상 네트워크,
항공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TV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종합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 하나하나를 띄어서 그걸 가지고서 사업을 재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B2C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업을 전부 구조조정합니다. TV 사업을 폐쇄를 해요. 산유를 다시 매각하고 중국 TV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TV 공장을 매각하고 북미에 있는 TV 사업을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단행해서 뭘 했냐면 현금을 마련했어요. 그 현금을 어디다 투자했냐면 B2B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총 1조 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조 원이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1년, 12년도에 10조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컸거든요. 그때 10조 원이라는 돈을 B2B 사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 하나소닉의 주가는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3배, 3배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죠. 재미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2012년도에 곧바로 실적이 확 좋아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도 마이너스였지만 2012년도에도 마이너스, 2013년도 1, 4분기까지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1.6% 이익률, 15년도에 2.3% 이익률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만약에 파나소닉의 주주들이 2012년도 결과 봤는데 실망, 2014년도 결과를 봤는데 또 실망, 오히려 적자율이 커졌네? 라고 해서 9.8에서 10.3으로 자기가 적자율이 커졌네?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또 CEO를 교체하거나 가던 방향을 다시 또 바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 매출은 과거보다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익을 보세요. 이익을 보시면 2012년도에 마이너스 10%에서 2013년도에 플러스 2%로 완전히 전환이 돼 버립니다. 이게 파나소닉의 그 기적 같은 스토리예요. 또 하나의 사례가 레고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턴어라운드 사례인데 레고는 굉장히 특이한 회사입니다. 장난감 회사지만 IT 기업의 수익률을 거의 능가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턴어라운드 이후에 레고의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정도 하거든요. 못할 때도 15% 이상해요. 그 정도의 엄청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아마 이 제조업 B2C 비즈니스 하는 그런 어떤 장난감 기업 이런 중에서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레고는 특이한 회사인데 레고도 한때 망할 위기에 처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여기 보시면 2006년도 이때 보이시죠? 2003년, 4년, 5년, 6년 이때가 레고가 망해가던 때였어요. 그때 레고는 처음으로 적자로 완전히 적자 전환된 기업으로 돌변했던 때가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레고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레고에 있었던 일은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적자가 심각해진 때였거든요. 영업 적자율이 21%, 17% 이랬던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은 장난감이라는 장난감이라는 그 분야가
장난감이라는 분야가 사양 산업이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매출이 점점 둔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소니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게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죽어가는 그런 사양 산업에 몸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컴퓨터 게임 쪽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고를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그런 컴퓨터 게임용 레고를 이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죠. 비디오 게임. 그리고 레고 애니메이션이 한때 많이 나왔던 거 혹시 아세요? 그것이 이때 주로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아용품, 잡화, 자기들이 하지 않던 것으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넓혀갔어요. 또 하나는 디즈니를 보니까 디즈니랜드를 하더라. 우리도 레고랜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가지고 있던 그동안 번 돈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 돈을 여기에 다 투자를 했던 겁니다. 왜? 왜 이렇게 했겠어요? 레고라는 이 회사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잘하려고 한 거예요. 더 크려고 한 거고, 성장하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턴어라운드 상황에 빠진 거죠. 그때 외부의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젊은 컨설턴트가 들어와서 레고의 전략에 대해서 다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CEO를 맡아주세요. 그때 당시 이 사람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선택이었죠. 주주의 놀라운 선택이었죠. 요르겐 비그 쿤드스트롭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2004년도에 CEO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했던 것이 방향을 재정립하는 거였어요. 경쟁자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에서 레고만의 강점을 찾아내고 더 뾰족하게 하는 것으로 목표, 방향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강점은 아이들이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큰 블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어떤 계기로 굉장히 쪼개진 아주 작은 미세한 이런 어떤 정밀한 레고 블록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돈을 썼죠. 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이 작업을 하게 됐을까? 이 사장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레고의 어, 고객인 어린아이들을 관찰했어요.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쫓아다니면서 관찰했고,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봤고, 레고를 가지고 노는 것을 봤고, 이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할 때의 태도를 봤고, 무엇에서 성취감을 느끼는가를 봤고, 근데 그 아이들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행동 패턴과 그 아이들이 나타냈던 그런 반응들은 성취감이라는 거였어요. 아이들 나름대로의 성취감. 쉬운 과제가 아니라 어려운 과제를 완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단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아이가 그 스케이트보드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자기의 달고 다른 스케이트보드 운동화를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서 제 겁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게 됐고 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더라. 그래서 레고에 대해서 그것을 도입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어른아이들, 키덜트라고 하나요? 어른아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고객으로. 현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전체 인력의 50%를 감원했습니다. 엄청난 감원이죠. 미국, 영국 생산 공장을 폐쇄했고요. 동유럽으로 가까운 데로 이전했어요. 생산 공장을. 그리고 아웃소싱을 적극 확대했고 레고랜드를 전체적으로 매각했어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현금을 집중적으로 조달해서 새로운 블록을 개발하는 쪽의 일들을 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테마별 레고 시리즈, 이때 나왔던 것들이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것들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인들도 유입할 수 있는 복잡한 조립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도 만들었고요. 일시적인 후퇴를 이들도 받아들였어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갈 때 오히려 사장이 들어와서 2004년도 초반에 사장이 들어왔는데 사장이 들어와서 1년을 지켜봤는데 별로 줄지 않았어요. 적자가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 오히려 매출은 줄어들고 적자는 그대로 거의 유지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밀고 나가는 방향을 주주들은 믿었고 그대로 맡겼고 그것이 2년 연속 컨설팅 했던 때부터 따지면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론적으로 2005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도 소폭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플러스 6%로 드디어 이제 희망의 불씨를 보이기 시작했죠. 3년에 걸친 레고의 턴어라운드 결과는 매출은 8% 성장,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1%에서 플러스 18%로 완전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빠지기 이전에 레고로 완전히 복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됐죠. 이런 사례들은요, 제가 찾아본 결과 저희가 알만한 회사들도 정말 많이 이런 사례들을 겪었어요. 넷플릭스,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구찌, 패션의 굉장히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구찌, 버버리, 이런 데들도 어려움을 겪다가 살아났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구찌님들? 어, 새마을 구판장이라는 자양동에 있는 시장 안에, 시장 안에 있는 건데요. 그 시장 안에 하나의 슈퍼가 있어요. 작은 슈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마을 구판장은요, 자양동에 있는 시장에 가보면 진짜 시장이에요. 재래시장. 근데 그 안에 뜬금없이 새마을 구판장이라고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그 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 보면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 이렇게 와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재래시장 안에 이 새마을 구판장에 오가는 고객들의 태반이 20대, 30대 젊은 고객들이에요. 저는 여기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갔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젊은 고객들이 와가지고요. 재래시장 안에 다 들어와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을 사요. 처음부터 와인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매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쪽 코너에 자그맣게 와인을 취급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점점 와인을 늘려가서 나중에는 와인이 주품목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전환을 이룬 슈퍼마켓이에요. 그 재래시장 안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예요. 여기가. 어, 재래시장이 거의 요즘 많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재래시장 안에서 활로를 이렇게 뚫은 곳도 있는 거죠. 어떻게요? 어, 고객의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테스트해본 그런 어떤 회사인 거죠. 일종의. 예. 저희가 잘 아는 위대한 기업, 위대한 기업에 관련된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음, 좋은 것이 아닌 그 위대한 기업을 연구하고 있는 짐 콜린스가 그 후속편으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 거기에서 이런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망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단계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가 성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좀 으쓱거리는 단계예요. 성공해서 으쓱거리는 단계. 두 번째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어라고 욕심 부리는 단계예요. 세 번째가요.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가 비로소 1단계, 2단계에서는요, 성장해요. 2단계에서는 욕심을 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경영해서 급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3단계에는 완만하게, 완만하게 횡보하는 때가 와요.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가 이때 나타나는 거죠. 아, 나는 다시 이거를 돌파해서 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부정하는 단계가 와요. 그 다음에 조급하게 구원투수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거나 본인이 조급하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단계, 그게 4단계예요. 조급하게 해결하는 단계에서 점점점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5단계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인수합병이 되거나 팔리거나 파산하는 단계로 간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2단계가 준비 없는 욕심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가장 잘 되는 때가 언제냐면 2단계예요. 우리가 꼭 준비를 잘해야만 이게 부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부명하는 단계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그 이랜드에서는요, 회장님이 늘 그걸 물어봐요. 어떤 뭐 비즈니스가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잘 된 거야? 혹시 얻어 걸린 거 아니야? 이러고 물어봐요. 얻어 걸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얻어 걸렸다라고 메타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엄청 뭔가를 잘해가지고 잘 됐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게 위기다. 라고 회장님이 늘 강조하세요. 저는 그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얻어 걸린 것과 내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잘 된 것 사이에 간극은 큰데 결과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하는 게, 그것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사업가신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성신재 피자라고 기억하시나요? 예, 성신재 피자의 창업자인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매체와 인터뷰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한번 어, 김대영 코치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실패를 통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외부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며 세상 탓, 남 탓만 했죠.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야 하고 처음 설거지를 할 때면 수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지금은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다 망하고 이 조그만 토스트 가게 같은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어, 이분을 기억하고 예, 찾아간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서둘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자를 처음 한국에 소개했을 때, 성신제 피자라고 해서 소개했을 때, 이분의 말의 표현의 말을 보면 돈을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예.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긁어 모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사라져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다루던 그런 내가 지금은 세 평짜리, 두 평짜리, 세 평짜리 가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서둘렀구나, 내가. 그렇게 어, 회상을 했습니다. 제가 턴어라운드를 14년간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 노키아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아이폰 나오면서 노키아가 망했거든요.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는데 아이폰 나오면서 저희 회사도 망했어요. 아이폰 때문에 망한 거죠. 노키아의 기술 협력사였거든요. 한국의 기술 협력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갈아타지 못하고 그냥 노키아가 망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망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의도치 않게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제가 CFO로 있었는데 당시에 상무이사 CFO로 있었는데 제가 몸담은 회사가 망해가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턴어라운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턴어라운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턴어라운드를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아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다 하다 결국은 사장님 뜻대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나와서 어, 그냥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퇴사하고 레스토랑을 1년간 하다가 이랜드에서 유럽의 비즈니스를 M&A에서 사들였는데 유럽 법인을 어, 운영할 만한 CFO가 없다라고 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죠. 제 사업을 접고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5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턴어라운드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는 건강했던 기업 하나마저도 턴어라운드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5개 회사가 다 턴어라운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9년 넘게 있었는데 9년 동안 턴어라운드만 하다 온 거예요. 여기에서 턴어라운드 5년 동안 했는데 또 가서 9년 동안 턴어라운드를 하다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턴어라운드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이제 코칭 배우실 때, 난 라이프 코칭 할 거야. 어떤 분야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한두 명 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 분야의 코칭을 하게 돼요. 뭐, 괜찮네. 이쪽 잘하네. 그리고 또 고객을 또 불러서 하다 보면 그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턴어라운드를 하게 됐는데,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이 6가지의 원칙으로 정리를 했지만, 코치님들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딱 2가지. 그건 뭐냐면, 턴어라운드를 하려면요,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어야 돼요. 자원을 축적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상황 초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입된 CEO는 가장 집중적으로 뭐에 집중하냐면 자원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 다 팔고요. 필요 없는 핵심에 속하지 않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내보내고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해요? 나가는 거 줄이고 들어오는 돈을 최대한 늘리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현금 조달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턴어라운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방향을 정했으면 참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방향을 정했으면 참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회사는 2년 동안 손에 잡히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4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3년 안에 나타나주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성공한 턴어라운드 세계 케이스는 이 어, 실적이 나타나지 개가 들어가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횡보하거나 오히려 후퇴했던 시기가 길게는 길게는 2년 반, 짧게는 1년이었어요. 1년은 굉장히 짧은 거였죠. 행운이었어요. 그렇지만 2년 반 간 회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은다, 준비한다. 두 번째가 방향을 정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턴어라운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코칭이라는 것에 한번 대입해 보면 저는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코치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턴어라운드 원리를 어떻게 대입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제가 전문 분야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코칭의 분야, 저는 비즈니스 코칭인데요. 특히나 이제 임원 코칭을 주로 합니다. 그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칭을 주로 하는데요. 그것에 관련돼서 자원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계속 끌어모으는 겁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코칭을 할 때 필요할 만한 자원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흡수하는 작업을, 인풋을 늘려가는 작업을 저는 계속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어, 한꺼번에 고객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해서 막 몰아치기보다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속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그분들에게 투자하는. 그래서 제가 도왔던 분들 뭐 2년 넘게 지난 분도 있는데 지금도 종종 팔로우업을 해요. 지금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고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30분 이런 식으로 유선이나 아니면 만나서 커피 한잔 한다든가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는 팔로우 코칭을 무료 코칭이죠, 물론. 그 팔로우 코칭은 제가 궁금하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제가 언제까지 이제 코칭을 계속 잘 해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Q&A 시간을 좀 가질까요?